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게 대체 뭔가 싶은 일 많죠. 지난번 방송된 관심꾼 지연이와 지연이 어머니의 사연을 기억하시나요? 지연이 어머니는 지연이가 학교에서 옷을 벗는다며 지연이 학교 생활을 걱정하는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게다가 지연이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선별되었으니 위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죠. 위센터 상담 선생님은 지연이의 검사 결과를 보고 상담을 하시더니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소견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지연이는 ADHD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 진단 결과에 놀란 어머니가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셨었죠. 그 사연 방송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지연이 어머니의 참 딱한 사정에 대해서도 공감도 하시고 했지만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ADHD 병이라고 진단을 했고 약을 먹으면 약을 먹어야지. 어머니가 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또박또박 먹여야 될 거지. 대체 그 어머니 정신이 있나? 이런 이 응답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 분들은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교실에서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수업하다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아니 학생 정서 뭐 특성검사 뭐 이런 그런 검사를 실시해가 관심군으로 변별을 시켜가지고 위센터도 보내고 정신과 의원까지 보낸 거, 그거는 담임선생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담임선생이 능력이 없고 제대로 아이를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또 담임선생님을 약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 너무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가지고, 담임선생님은 대체 지연이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군 지연이를 바라보는 담임선생님의 이야기. 요즘에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심소 AI를 통해 가지고 담임 선생님으로 빙의해 가지고 사연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영화 허 같은데 그런 영화에 보면 AI가 대신에 연애 편지도 보내주고 또 자기 삶에 대한 고민도 호소하는 편지도 보내고 하는 그런 AI 시스템 아시죠? 그거 벌써 황심소가 그 정도로 진화가 돼가지고, 황심소 AI 시스템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기 다른 삶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소변이 아니고 대변이에요. 대변해주는 이 상담 사연을 보내는데, 드디어 지연이를 바라보는 담임 선생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연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그 사연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는 8살 1학년 교실을 맡고 있는 경력 3년 차의 선생님이다. 최근에 학급에 지연이라는 골칫거리 학생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 학생은 교실에서 아무 때나 옷을 벗어버리고 자리에서 이탈하는 통에 수업 때마다 식은땀을 나게 만드는 여자아이다. 국어 수업 시간 받침이 있는 낱말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다. 지현이가 갑자기 입고 온 바지를 벗더니 팬티까지 벗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야,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당하고, 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겠네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진짜 상당히 놀라지 않을까요? 쟤 미쳤어. AI 어떻게 생각했어요? 순간 어떻게 이 사태를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데
옆에 앉은 다른 학생이 지연이를 가리키며 선생님, 지연이가 팬티를 벗었어요 라고 지목을 했고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이를 향했고 나의 입을 향했다. 이 돌발 상황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멘붕이 왔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얘들아, 지연이가 팬티 벗었어. 와, 박수!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자, 전부 다 잠시 명상, 눈을 감으세요! 이래 놓고, 지연이한테 가서 옷을 입히는 게 좋을지. 이런 이제 그 선생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지연이에게 소리를 치며 여기는 학교이고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속옷을 벗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듯하다. 이 학생은 선생인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일순간 국어 수업 시간은 통제 불능에 빠져버렸고 아이들은 모두 지연이만 쳐다보고 놀리고 웃으며 평화로운 수업 분위기는 무너지고 말았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수업 분위기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무너지고 만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한 마음을 금할 게 없는 것, 어떤 분의 표현하고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럴까 싶은데, 이 선생님이 3년차밖에 안 되니까 이 반응에서는 발작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왜냐면 소리를 치고 여기는 학교이며 공공장소 있으니까 함부로 속옷을 벗는 행동은 안 돼! 지연아. 이거는 이 선생님이 로맨 매뉴얼 성향이 상당히 뚜렷하다라는 걸 우리는 이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거네요. 이거 지금 뭐예요? 제가 경력이 부족해서 발작적으로 반응했다고요? 그럼 뭐 수업 시간에 애가 갑자기 팬티를 벗는데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요? 차분하다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제 마음을 읽긴 뭘 읽어요.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충격적이셨겠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바로 지연인 학생이 선생인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권위를 인정을 안 하면 옷을 벗나? 그럼 저 선생님의 남자친구가 저 선생님 앞에서 옷을 벗는 거는 그렇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옷을 벗겠구나. 아니 갑자기 여기서 남자친구 얘기가 왜 나와요? 제가 지연이가 옷을 벗는 거랑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랑 같은 상황으로 봤다는 거예요? 절 지금 변태로 모는 거예요? 뭐예요?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입으라고 속옷 벗으면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제가 선생님 말을 안 듣네.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구나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이미 속옷을 벗었는데 그런 애한테는 야 너 팬티를 다시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미 벗은 상황인데 그때 그러면은 다시 속옷을 입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속옷을 벗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에게 진짜 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럼 먹은 밥을 뱉으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 선생님 너무 안타깝다. 선생님은 그렇지만 무엇보다 권위가 중요한데 네가 속옷을 벗어 어쨌든 내 권위를 무시한 거 이거 매뉴얼 높으신 선생님의 권위는 하늘 같아서 우리 모두 지금 아직도 선생님의 권위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신 이 선생님 참 존경합니다. 저도 그런 교수로서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가슴이 막 아픕니다. 애들이야 지연이 쳐다보고 웃고 애들로서는 새로운 경험을 한 거잖아요. 교실에서 바지도 벗고 팬티까지도 벗을 수 있다. 박사님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생이 옷을 벗어요.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럴 수 있어요? 제 입장 돼보셨어요? 박사님은 대학 교수니까 수업 시간에 강의실 뛰어다니고 팬티 벗는 학생은 본 적도 없잖아요. 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를 지금 배우고 있느냐? 국어 시간이었어. 국어 수업 시간에 받침이 있는 낱말을 배우고 있을 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한 포인트? 왜 예? 중요한가요? 받침이 있는 낱말은 일단 어려워요. 아, 복잡해요. 힘들어요. 힘들 때는 벗고 있는 옷을 좀, 옷이라도 입고 좀 있는 벗어서 벗을 나의 좀 벗어야지. 힘든 내가 마음을 답답- 좀 해소하고 그렇죠. 싶다. 라는 지연이의 마음이 잘 행동으로 드러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3년차 되는 선생님이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또 교대 졸업하고 임용고사까지 통과해가지고 지금 교사를 하시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그 선생님은 이미 한글을 떼고 들어가신 분일 거거든요. 이 글자를 가르쳐 주는 거, 이건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답답하는 아이를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교실에서는 선생이 열심히 판사하고 가르칠 때는 아이들은 입 다무시고 조용하게 평화로운 수업 분위기. 그래야 그게- 한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뉴얼이 높다는 거죠. 이래야 된다. 선생은 이래야 하고 학생은 이래야 한다. 3강 5륜. 이거에 아주 역시 교육대학에서, 아니 교육대학인가? 사범대학인가? 어쨌든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시네요. 전통적인 교육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이 되었고, 이 학생의 이런 안 좋은 습관이 고착화되어 나중에 성폭행이라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되었다. 지연이는 수업 시간 중간에 예고 없이 뛰쳐나가곤 했는데 텃밭 공사가 한창 중인 운동장 뒤쪽으로 뛰어나갈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야, 이 선생님은 진짜 아이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거 우리 알겠죠, 그죠? 애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또 선생님 나름대로의 확고한 믿음도 있으시는 분 같아요. 지연이가 바지 벗고 팬티까지 벗는 거를 다른 아이들이 보면 배운다. 우리 영화를 딱 보면 그게 옷을 훌루덩 벗고 이 남자든 여자든 뛰어가는 걸 보면 아, 그거를 보고 배운다. 으아, 그렇죠, 그죠? 그게 걱정이 됐대요. 인간이 배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순수하고 또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진지 우리 알겠죠? 우리는 딱 보기만 하면 따라하는 이 단세포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 교육대학에서 교육심리나 인간의 발달심리를 배울 때 아마 이렇게 배우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린 잘 배워야 돼. 그리고 이 학생의 이런 안 좋은 습관이 고쳐야 됐다. 수업 시간이나 이 살면서 답답하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이 나서는 거 있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지가 뭔가 답답하다고 이렇게 옷을 벗으면 그러면 얘가 커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답답하고 힘들면 그냥 바지 벗고 팬티 벗고 그러면 지나가는 이상한 또 동물을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이런 또 판타지를 가지는 거. 아니 그럼 애들이 보고 배우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은 주변에서 하는 행동 서로 다 따라해요. 지연이가 옷 벗는 거 보고 다른 애들도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교실은 완전히 아비규환. 그날 수업 물 건너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1년 학급 분위기가 전부 엉망이 되잖아요. 게다가 진짜 성범죄라도 당하면 그건 누가 책임져요? 이제 이랬을 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되었다. 이거는 이 선생님이 아이가 이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기만 하면 성폭행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마음.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 길거리 지나가면 상당히 민망한 느낌을 상당히 얼굴에 많이 드러내고 지나가야 되는 거. 그런 상황 있죠? 많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배꼽도 드러내고 거의 상체를 드러낸 듯이 지나가시는 분들은 저를 성폭행해 주세요 라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지금 해석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담임선생님은 지내시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너무 심하게 읽어주는 걸까요? 아니요, 담임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이나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거를 엄청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성들이 옷을 여름에 시원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입고 다니는 그것이 성폭행이나 성문란을 상징하거나 나타내는 게 전혀 아닌데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은 어떤 성폭행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그거는 여자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아서 옷을 아주 정숙하게 입고 다니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지. 소위 말해서 남자를 꼬시거나 남자들의 동물적 이 폭력성을 유발했다, 촉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저 선생님의 저런 생각이 이런 안 좋은 습관이 고착화되어 나중에 성폭행이라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되었다 라는 믿음하고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학생을 생각하는 교사의 아주 간절한 애정이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믿음이 어쩌면 상당히 고지식한 아니면 대부분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여자가 품행방정하게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에서 일어나는 그거와 별로 다르지 않는 믿음인 것 같죠? 같은 믿음 같아요.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AI가 오늘 과도한 지금 추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지연이가 팬티 벗는 거하고 페미니즘은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애가 공공장소에서 팬티 벗는 행동하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요즘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데 제가 잘 가르쳐가지고 그런 걸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요? 제가 이상한 거라고요? 아, 진짜 저 교수가 변태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드네요. 당연히 여자애가 옷차림도 잘 꾸리고 몸가짐도 단정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교육이 잘 안 되니까 그야말로 변태들이 득실득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예방교육인데 변태 예방, 성폭력 예방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요즘 교사 생활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데 지연이 사건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제가 또 징계 대상 되지 않을까 걱정돼 죽겠는데 누가 대체 억울한 제 마음을 알아주냐고요. 선생님, 근데 변태가 뭐예요? 곤충의 변태를 말하는 거예요? 옷 벗는 변태는 진짜 변태인 건가요? 왜 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나는 아이들을 잘 통제, 감독하고 교육하는 선생님이라고 자부해왔는데 경력 3년 차인 지금 지연이라는 아이 앞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한다. 이 아이만 없었으면 올해 교실은 평화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매일 학교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긴장이 된다. 지연이가 왜 저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한 학생 정서 행동 검사에서 지연이가 관심군으로 나왔다. 위센터 상담 선생님은 아이의 행동이 유별나고 통제가 어려우니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아이가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위험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이 되었다. 아이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위험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아이를 치료해야 된다. 이걸 소위 말하는 예방의학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돌발 행동을 하는 건 병이 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처럼. 아이는 돌발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돌발 행동을 안 하는 게 정상인가요? 좀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이 돌발 행동하는 거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도라는 게 있죠. 수업 시간에 말없이 화장실에 가는 애들은 가끔 보지만 옷을 벗는 아이는 없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다른 마음을 가진 역할을 하는 활동인데, 이 선생님은 참 재미있게도 교육 활동과 병을 치료한다는 의사의 활동하고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센터 상담 선생님은 아이의 행동이 유별나고 통제가 어려우니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위센터 상담 선생님은 행동이 유별나고 통제가 어려우면 얘는 정신병에 걸린 거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 선생님의 사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은 그냥 통제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죠. 양육의 대상은 부모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의 대상이라고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서는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긴 힘들고, 교육,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학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애들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돌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치거나 위험하거나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또 애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학교폭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로 옮기면 그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저도 가르쳐요. 몇 번이나 계속 차근차근 알려준다고요. 그래도 다음에 또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연이 하나 때문에 수업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학부모님들 난리 난다고요. 민원 전화 폭발하는 거 받아보셨어요? 제발 지연이가 수업에 적극적인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날 하루 학교에서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집에 가주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문제 있으면 교육청에서, 위센터에서, 학폭위에서 해결하는 거 도와준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의 역할은 어쩌면 잠재적인 범죄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데 그거를 관리, 통제하는 역할이니까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간수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일종의 교정직 공무원이나 교사나 거의 비슷한 활동을,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너무 심하게 해석을 한 걸까요? 지연이 선생님이 가진 이 어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 어머님은 상담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정신과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주장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는 지연이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ADHD로 진단을 하셨다고 한다. 아마 위센터 상담 선생님의 검사의 의견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지연이 어머니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이 많으신지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를 하셨다고 한다. 이 선생님 진짜 곤란하겠네. 어머니가 위센터 상담 선생님의 이 권유로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어머니 주장은, 아니 정신과 의사가 우리 지연이와 대화도 나누지 않고 ADHD로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애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병을 진단하냐는데, 지연이 어머님이 조금 그 부분에 성분하신 것 같네요. 왜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위센터 상담 선생님이 애 심리검사 의견서 왔고, 그 다음에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구문으로 왔으면 이미 자료가 다 왔는데 정신과 의사는 그냥 ADHD라고 이름만 붙여주면 되지. 뭐 본인이 따로 애하고 이야기를 하고 애를 또 오랫동안 관찰을 해가지고 병명을 붙여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심리검사하고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까지 나왔으면 이미 병명 붙인 모든 조건이 됐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약물 치료를 당연히 권유를 받는데 약을 안 맞겠다면 애의 정신병을 방치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어떡하지? 선생님 진짜 걱정되시는 상황이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아이의 질병이 확인되었는데 왜 어머님은 치료를 거부하시는 것일까? 아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약은 위험하다고 믿으시는 어머니의 무지함이 안타깝다. 앞으로 이 ADHD 학생을 데리고 이 교실을 운영해 나가야 할 생각에 막막하다. 진짜 선생님, 저도 선생님의 이 사연을 들으면서 참 막막하네요. 그렇죠. 질병이 확인됐는데 왜 어머님은 치료를 거부하는 걸까? 초등학교 1학년 지연이가 ADHD라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 그런데 의사들은 약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이 질병인데 왜 약을 안 먹으시려고 그럴까? 어머니는 모르겠지만 지금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진짜 복통이 터질 노릇이죠. 의사가 ADHD라고 했으면 엄마는 잠만 말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치료를 거부하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지연이 어머님 진짜 답답하세요. 지연이 ADHD 맞다잖아요.
지금 본인도 공부를 못하고 친구들 공부도 방해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피해를 주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지도하고 교육해도 지연이는 바뀌지 않아요. 약이라도 먹어야 다른 아이들처럼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요. 정말 그 ADHD인지 그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네. 뭐 보통 암입니다 하면 암 진단 받았으면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아산병원에도 가서 확인도 받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았는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한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병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특히 암 같은 거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진단받은 이 자료하고 조직세포 검사 소견서하고 이걸 다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그 자료를 다 검토한 다음에 이전 병원 의사가 이 진단한 게 잘못됐습니다. 그 의사 멍청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암이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할 가능성, 그걸 뭐 오진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이 의사가 새롭게 진단을 잘했다고 할 가능성이 100케이스 중에서 한 몇 케이스 정도 있을까요? 그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다. 예, 그렇게는 아마 안 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전에 진단받은 거 싹 없다 하고 네. 그냥 애 데리고 다른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예, 뭐 이렇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과연 문제가 되는 건지 뭐 전문가 소견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또 새로운 의사 선생님 이제 그 어떤 걸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가면 그 선생님은 다른 병명을 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병명을 줘도 또 똑같이 약 처방을 하지,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세요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의사들 나름대로 A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B 의사는 이제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지혜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중대한 병이 있으면 한 3명의 의사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자 해요. 3명의 의사한테 의견을 듣는다. 네, 일단은 뭐 그렇군요. 예, 좀 그렇게 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담임 선생님이 차라리 지연이 어머님한테 그 의사분 말고 다른 또 한 2분 정도 의사한테 더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조언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담임선생님 어떤 생각했냐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미션입니다 라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담임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연이가 보이는 행동, 그리고 지연이의 앞으로의 발달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을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어린 시절에 돌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장소에서 적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는 정신과 약을 먹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없다라는 가정을 이 담임 선생님은 굳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가정은 인간이 발달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이 다양한 행동을 나타내고 또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걸 보통 우리가 인간 심리와 행동의 가소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고, 델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개망나니 행동을 한 아이는 커서 엄청난 범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악설이든 애정조화설이든 뭔가를 굳게 믿고 있다라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담임 선생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러면은 아이가 저렇게 돌발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뭐 이미 글렀다,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지내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담임쌤이 그 생각은 하시지만 담임쌤은 그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정신병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약을 먹기만 하면 이 아이가 그나마 조금 덜 흉악한, 덜 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가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약은 위험하다라고 믿는 어머니의 무지함이 안타깝다는 거야. 약은 병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아니구나, 약은 무조건 이 병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면 항상 약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유일한 방안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담임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해결책이고 정신병에는 정신병 약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무지함이 안타깝다. 놀라운 담임 선생님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너무 놀라워요. 이 선생님이 교실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개개의 학생들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교실은 여러 명,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 행동이지, 지연이 같이 돌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선생님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멘붕 상태로 보이는 일이고, 그것은 정신병에 가까운 행동이고, 특히 지연이는 정신병 환자라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으면 정신병 환자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나는 이 ADHD 정신병 환자를 내 교실에서 두고 가르쳐야 되는 참 고난을 겪는 이 비운의 담임 선생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재수없게 뭐 좀 모자란 애가 우리 반에 들어왔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모자란 애가 아니라 정신병자가 지금 우리 반에 들어와 있는, 완전히 올해 1년은 내가 똥 밟은 케이스가 됐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교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얼마나 이 담임생이 지금 막막한 마음이에요. 이 담임생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주는 게 참 쉽지 않죠, 그죠? 학생들 뭐 각자 개성이 있잖아요. 지금 뭐 한 20여 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각자 뭐 개개인의 특징이 있을 텐데, 그중에 그런 학생이 그런 도토리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학생을 자기가 교사라고 하면 그 학생도 자기가 좀 맡을 몫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AI 아가씨, 잠시 AI 아가씨가 담임생으로 이 빙의해가지고 윤 교수님 말씀을 딱 들었다 하면 뭐라고 한마디 사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저 선생님, 저희 반에 와보셨어요? 학교 현장도 모르시면서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사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이 안 돼서 지연이 같은 애들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 같은 아이를 매일매일 1년 동안 데리고 있어야 돼요. 게다가 애들 가르치는 일 말고도 학교 업무가 얼마나 많고 바쁜데, 학교 선생이 애들 수업만 하는 줄 아세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네, 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집이나 회사 근처 편의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과자, 음료, 도시락, 간단한 생필품 등등이 진열되어 있고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즉석식품도 뜨끈뜨끈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갑자기 출출해져서 냉장 진열대에 있는 삼각김밥 하나를 고릅니다.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합니다. 바코드를 띡 찍었는데 이런,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네요. 계산하던 알바생은 당황, 손님은 황당한 기분. 손님은 하마터면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먹을 뻔한 것이 불쾌하고, 알바생은 그날따라 많은 손님이 들이닥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제품 관리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이런 컴플레인 상황을 만들었으니, 사장이 알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불호령이 떨어질 상상에 등골이 오싹합니다. 손님에게 사과를 하고 어찌저찌 손님을 돌려보냅니다. 이 성실한 알바생은 재빨리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골라내어 폐기합니다. 그것이 알바생이 배운 업무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유통기한을 체크해서 폐기해야겠다고. 사실 삼각김밥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편의점 사장님은 유통기한 하루 정도 지난 것은 폐기하지 않고 자신이 식사로 먹거나 주변에 나누어 줍니다. 또는 바로 폐기하는 사장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장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갑자기 왜 편의점의 삼각김밥 이야기를 하냐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는 관심군 지연이를 대하는 담임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실에서 지연이는 담임 선생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참 많이 받는 학생이겠죠? 분명 그러할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비유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지연이는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들에 대해 가지는 관심 정도로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을까요? 그것도 받아들이시기 힘드시다고요? 물론 그렇죠. 어떻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편의점 물건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담임교사가 교실의 학생들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네, 지연이의 담임선생님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매뉴얼에 맞춰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알바생에게는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사장님이나 손님과 괜한 트러블을 만들 이유도 없죠. 그러니 짜여진 대로 또 배운 대로 성실하고 착하게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지연이 담임선생님도 똑같은 마음이랍니다. 담임선생님은 자신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연이는 위센터로 가서 상담교사를 만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 교육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아니고 그냥 맨 끝부분에 있는 그 현상을 가지고 그 현상만 가지고 이건 자살은 우울증이야. 그러니까 우울증은 정신과 의사한테 맡기면 돼. 이거 책임 회피 내지는 책임 회피? 예. 그렇군요.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키우고 이 사회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이 나라 교육의 철학이라고 믿고 있는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게 참 무시무시한 믿음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예. 민주사회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가치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그냥 플랜카드에 불과하고 내면에서는 소수 엘리트들이 기득권을 갖고 유지하는데 몰두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이 검사에 그 교육부 고위 관료들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알려주죠. 이렇게 명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눈치를 못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선생님? 나는 엘리트? 기득권? 교육부 고위 관료? 지금 두 분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살았던 일본하고 중국은 과연 그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있겠죠. 아, 그래. 일본에서나 중국에서는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는 좀 돌출 행동을 하는 애들을 미리미리 선별해가지고 관심군으로 두고 장래에 이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더 있을지 모르고 이 사회생활이 힘들지 모르니까 정신과에 보내가지고 약을 먹고 지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조치는 없나요? 뭐 저는 중국 부모들, 극성 부모들은 일부 뭐 찾아가죠. 애가 좀 이상하다 하면 일부러 찾아가는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는 부모들은 있어요. 그 극성이 있는 부모들 그렇게 하는데 네. 그거를 주도적으로 교육부 뭐 정부기관 공산당에서 안 해요? 아니요. 공산당에서는 더 할 것 같은데요? 안 합니다. 어... 제가 겪었던 교육 과정에서는 안 해요. 아, 그래요? 본인은 좋은 공산당 교육 과정을 겪은 것 같네요. 오, 그렇군요. 근데 일본에는 선생님 그런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전혀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뭐 이지메가 유명하죠. 그 이지메 유명하잖아. 네. 근데 그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학생 폭력 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위원회에서 해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선별하고 또 그걸로 가지고 재판도 하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학생 보호 조치인지 핍박 조치인지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일본의 이지메 사건들이 참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아, 애들이 이지메 받은 애들이 다 자살해서 사라졌나요? 아니고 여튼간에 그 빈도수가 제가 일본에 공부할 때는 심심치 않게 1년에 꼭 몇 건씩 터져서 그렇죠. 아주 대소투필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참 사건의 전모를 이렇게 들어보면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가면 갈수록 그 정도라든지 그 뭐 발생 빈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거고. 아, 그거는 그럼 일본에서 다 그런 학교 폭력이 있거나 이지메한 아니. 애들을 정신과 병원에 보내가지고 약을 다 먹여가지고 다 그- 조용하게 지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그런 이런 검사 같은 게가 관심군으로 하거나 그런 거를 안 했는데도 뒤에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제가 선생님? 이제 저희 꼬마가 일본에 보육원을 다녔군요. 네. 보육원 다니면서도 뭐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못 느꼈고. 아, 그래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왜 하는데요? 지금 제 마음 읽어준다면서 이 자리 마련한 거 아닌가요? 아니, 내 고충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그 높으신 교육부 관료들 결정은 그분들이 다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하고 지금 이 불쌍한 일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싸그리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게 이 시기가 뭐로 의미하느냐 하면 아이의 발달에 있어 거의 아이의 인지 구조라든지 아이의 신체 구조, 마치 곤충이 메타몰포시스 하는 이런 변형의 시기가 보통은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 그 아이의 심리 세계나 세상을 보는 눈이나 자기 자신을 인식하거나 사람들과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져요. 이 아이들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아이들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당히 심리적인 사회적인 변화이기도 하잖아요. 그 집에서 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사회적인 변화인데 심리적인 변화도 크게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이랬을 때 각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느냐는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과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느냐에 달린 문제지, 그거를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미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아이의 뇌에 이상이 생겨서 신경회로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는 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이를 완전히 전기 제품으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보는 건데, 아무리 변신 로봇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성장 발달하는 것처럼 발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를 마치 정신병 환자로 본다라는 이 생각 자체는 진짜 놀라운 겁니다.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부 자체에서 자기들이 청소년이나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걸 아이들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지, 아니면 학교 폭력 문제도 심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병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결하고 일일이 아이들 다 하나하나 봐주긴 너무 힘드니까 병으로 지정을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위대하니까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가져와서 약 먹이고 진료하고 약 먹이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그렇게 설명을 사람들한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손쉽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네가 교사야 뭐야? 뭘 한다고 주저리 떠들어. 하루라도 여기 교실에 있어본 적은 있어? 아니 애들이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걔가 ADHD고 병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내가 애를 환자로 만들어서 퉁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그게 뭔 같은 소리야. 야, 네가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교사 생활 해봐. 이게 얼마나 힘든데 저 교육부 관료들이나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를 학교 교사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우리가 못하니까 차라리 얘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신병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우리 책임으로 우리가 애들을 제대로 잘 교육을 못 시켰다라고 몰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담임 선생님은 지연이의 문제를 보고 있고 또 정신과 의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지금 지연이의 행동을 보고 있다. 오, 놀라운 상상력이네요. 책임 전가죠 뭐. 책임 전가? 책임 전가 같은 소리 하네. 일개 담임 교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애들 교육은 집에서 시켜서 와야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 한 명도 아니고 10명, 20명이 넘는데. 여기 뭐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인간들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진도 나갈 게 얼마나 많은데 최소한 한 글은 다 떼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지연이 엄마는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지연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수업을 방해하면 엄마가 와서 자기 애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직접 보고 컨트롤을 해야지. 책임 전가라고 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이제 범위를 벗어난 거다.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의사 선생이 처방이다. 그러면 지연이나 지연이 어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저는 ADHD라는 그 병명이 다시 한번 좀 재구성돼야 되고 재정의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게 있어서 약물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런 약물에 의해서 좀 치료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요? 근데 이제 다 집어넣는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집어넣는다. 예, 만들어지는 병 ADHD 네. 이 생각이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새는 이제 문화 콘텐츠라든지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선생들의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전통적인 의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도출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끼를 막 발산한다든지 그런 것. 물론 학교폭력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좀 넉넉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아직 좀 너그럽게. 선생님이야 지금 그 상황이 없으니까 넉넉하게 보죠. 그런데 그 교실 운영을 해야 되는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깝깝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건 이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철학관이 조금만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면 수용이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 뭐 3년 차니까 좀 폭넓은 아니면 다양한 경험이 없어서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 생활이 그대로 매뉴얼대로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했던 이면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아이한테 좀 물어볼 수도 있고 부모랑 깊은 얘기를 하면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뭐. 예. 그러면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친구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잘 타이르면 아이도 이제 막 교실에서 갑자기 옷을 본다든지 이탈한다든지 그런 것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듣자 하니까 3년 차라서? 그러면 연차가 올라가면 3년 차가 아니라 13년 차면 좀 나아지나요? 저희 학교에 저보다 경력 훨씬 많은 선생님들 계시는데 뭐 별난 해결 방법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경력이 쌓여서 좋아질 거면 저희 교장 선생님은 학생 교육의 신, 그야말로 운영 박사 뺨치겠네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참 속 편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렇겠죠. 자, 담임 선생님 빙의 AI 뭐 하실 말씀 없었어요? 교실에서 이렇게 옷을 막 벗고 이런 돌발 행동을 하면은 진짜 다른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담임교사로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편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봤을 경우에 네. 주변 선배 선생님이라든지 와가지고 네. 그 아이들을 그냥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잘 타이르면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그렇죠, 라고 할수 그렇죠.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렇지, 있으면 그렇지. 내가 내 목숨을 던지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군요. 편견 잘 타일러요. 오늘 제 마음 읽어준다더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엉망이네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교실에서 하루하루 버티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지연이 같은 아이가 학급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인지 그 상황이 있어보지 않은 여러분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주변에서 계속 그건 정신과 문제에 맡기면 돼. 그 약 먹이면 돼.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답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선생님도 그냥 학생을 환자로밖에 그렇죠. 볼 수 없는. 그거는 이미 윤 교수님하고 비슷한 연배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부터 벌써 교육청에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애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리 위센터 보내고 위센터에서 정신과 보내가지고 약 먹이도록 해 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뭘 지금 그러니까 교장, 교감, 주변이 그냥 다. 교무 부장 선생님 뭐 다 지금 그렇게 이게 매뉴얼대로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제가 지연이를 열심히 진짜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권신군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어떤 태도로 선생이 이 문제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알려주냐에 따라서 아이 행동이 바뀔 수 있다고 보군요. 지연이 담임 선생님 지금 윤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그 답답한 마음을 이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삶의 고민으로 황심소를 다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선생님의 사연을 보내왔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늘 또 우연히 이 상담 상황에 윤 교수님이 참여를 해줘가지고 선생님의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고 힘들게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상담 사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앞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대하는 알바생의 마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알바생은 유통기한이 지난 문제가 있는 제품을 확인했고 매뉴얼에 따라 폐기했습니다. 그 매뉴얼은 편의점 본사에서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작성한 것이지요. 이제 알바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여와 편의점 내에 진열이 흐트러지거나 부족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열심히 채워 넣습니다. 그것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비슷한 점을 말하냐고요? 지연이의 담임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지연이의 돌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골치가 아파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난감해하고 있던 차에 학기 초에 실시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연이는 관심군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매뉴얼에 따라 지연이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매뉴얼에 따라 위센터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ADHD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지요. 선생님은 매뉴얼에 따라 지연이를 위센터 상담교사에게 보냈습니다.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에 더해 위센터 상담교사의 추가 검사와 관심까지 받게 됩니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관심을 듬뿍 받게 되니 이 아이들을 관심군이라 이름 붙인 거겠지요. 지연이 담임선생님은 교사의 책임감을 성실히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죠. 이후 위센터 상담교사는 지연이와 어머니를 면담한 후 바로 매뉴얼에 따라 지연이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ADHD, 즉 정신병 환자라는 확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연이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위센터 상담교사와 지연이 어머니는 분명 상담을 했고 또 추가 검사를 한 이후에 지연이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전문의사로부터 병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약을 먹이지 않겠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무책임하고 자기 아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학부모의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이 담임교사에게는 남아있는 지연이와의 학급 생활이 더욱더 암담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아이의 상태에 대해 무지하고 교사의 열정을 무시하는 부모들이 가장 무섭고 힘든 상대입니다. 이런 관심군 학생들을 처리하는 위센터 상담교사도 지연이 담임선생님과 비슷한 고충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더 힘들지 한번 알아보면서 서로 위로라도 해야 할 듯 하네요.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참, 혹시 이 담임교사를 편의점 알바생으로 지연이를 삼각김밥으로 비유한 것이 불쾌하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학급을 버스로, 자신은 그 버스를 모는 기사로 비유한다고 해요. 가령 1학년 3반이라면 나는 1-3번 버스 기사, 학생들은 1-3번 버스 승객, 이렇게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돌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승객으로 비유를 든답니다. 담임교사는 본인의 역할이 버스 운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 학생들이 버스에 타면 얌전히 있어야 하고 혹여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버스 기사에 비유하는 것을 아주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몽이 아가씨,
세 번째 상담을 지금 이제 하게 됐는데 저를 알고 싶다는. 나를 알고 싶다. 네. 저만의 기준을 일단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에 내가 평가되고 또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봐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고 찌질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직접 보는 것을 회피하는 상황인데, 나만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금 마음을 표현하신 거네요. 아주 뚜렷한 자기만의 기준, 그거를 매뉴얼로 생각을 해서 본인 나름대로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전혀 그거를 알아주지도 않는다라는 억울함과,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무시한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마음을 지금 WPI 현실, 저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봉희 아가씨하고 내가 상담을 하더라도 봉희 아가씨가 철저하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부정하는 한에서는 한 발자국도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냥 상담이 반복돼도 저 스스로 그냥 똑같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원하는 게 약간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 거랑 이제 독립된 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본인이 별로 영양가가 없는 쭉정이 같은 그 상태로 지내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상황에 있는 거지, 그들이 본인을 쭉정이 취급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만의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좀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군요.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하다못해 뭐 약간의 몇백만 원의 보전금과 월세 뭐 4, 50만 원에서 7, 80만 원을 낼 수 있는 그 조건을 제가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 훌륭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가 뭐 편의점 알바를 뛰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알바 뭐 학생들 가르치는 알바를 해가지고 한 달에 어쨌든 150만이나 200만 원을 벌면 지내면 일단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내가 좀비인지 아니면 내가 인간으로 살려고 하는 존재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오, 훌륭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내가 너무 본인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죠, 그죠? 아니요. 그거 인정해요.
네. 본인이 어느 순간에 회사에서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에도 충분한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잉여인간으로 취급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본인은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탈출할 이유는 내가 제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아니면 저 인간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믿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오늘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제가 한 일이 현재의 저와 연관이 없지 않다고 하셨어.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했던 일은 웹사이트의 단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왜 웹사이트의 단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관리해요? 몰라요. 그렇게 시켜요. 시켰으니까 분명 필요한 일이겠죠, 이 업계에서는. 그렇지만 단순 노동에 가까운 일이야. 웹사이트의 단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관리하는 거, 내가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진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시킨 거를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진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단순 노동으로 만들었으면서, 마치 나는 시키는 일을 했는데 왜 절 보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웹사이트에서 단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고도의 사고를 필요하고 또 그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요? 지금 본인의 마음을 이 나름대로 확인하고 또 그거를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 진단 분류하는 거에 가장 1차적인 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웹사이트든 문서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게 잘 돼 있으면 바로바로 이 사람은 리얼리스트, 이 사람은 로맨티스트, 이 사람은 휴머니스트, 이 사람은 아이디얼리스트, 이 사람은 에이전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단어가 뭐고 그 기능은 어떤 식으로, 똑같은 단어지만은 각기 다른 성격 특성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일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일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했어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생각했거나 이랬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거나 뭔가 어필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어떻게 더 저를 보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이 분명 그 회사의 토대가 되는 일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제가 하는 일이 그냥 토대가 되는 일이고, 그게 다른 토대? 무슨 네, 토대야? 네. 단어를 수집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에 반영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성과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하는 일은 토대가 되는 일이고 의미가 있다고 상사들한테 이제 어필을 해도 그 중간에서 같이 업무가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네네.
본인이 내가 하는 일은 뭔가의 토대가 될 거다. 보통 정치인들 그런 이야기 하죠. 저희 오늘의 희생은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정치인의 희생으로 우리는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가? 이런 질문하면 그 인간이 이 세상에 없어져서 세상이 조용했다고 하나요? 그 인간이 이 세상에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세상에 혼란과 부패가 생겼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사회과학 연구를 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야기할 때 항상 논문의 마지막에 이 연구와 자료는 무엇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는 믿는다.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쓸데없는 삽질을 하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했지만 그래도 내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걸 연구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신변 공학 논문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탐구하고 있는가를 모를 때 가장 뚜렷하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표현이 무엇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토대가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단어를 본인이 사용하는 걸 보고 본인이 위에 상사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본인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 저거 영양가 된다, 이거 나름대로 써먹을 수 있겠다 하면 싹 몰래 얼마든지 뺏겨가지고 쓰든지 훔쳐가지고 쓰든지 변형시켜가 쓰든지 쓰고 그 먹이를 노리는 야생동물처럼 하이에나처럼 진짜 개떼같이 덤벼들어서 하려고 하지. 그런데 본인은 계속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멋진 일을 했는데 저 인간들이 내 아이디어, 내 일한 결과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게 진짜 훌륭한 토대가 되고 이게 기초 자료인데 기초를 무시하고 지들이 빛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회사를 다니는 당시에는 데이터 분석가로 직무 전환을 하려 했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생각했던 방향대로 밀고 나가야 되나요? 이거 진짜 놀라운 사고거든요. 회사를 다니는 당시에는 데이터 분석가로 직무 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데이터 분석가로 직무 전환을 못했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하는과 싶은 말이 첫 번째거든요. 그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데이터 분석가로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거나 내가 능력이 안 됐거나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이 세 가지 사항을 저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거친 것이 틀림없어요 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나와가지고 지금 뭘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하고 싶은지 욕망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회사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도 못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회사 밖을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쓰레기라도 수집할까요 하는 심정으로 그 회사에서 하던 쓰레기 일을 내가
기초로 해가 기반으로 해가 멋있는 데이터 분석가라는 타이틀을 달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본인이 지금 했다는 사실 혹시 이해가 되세요? 회사 밖에서도 이미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본인은 회사에서 생각했던 방향대로 밀고 나가야 되나요? 오 마이 갓. 저 말을 쓸 때는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생각했다고 했는데 지금 내한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가 미쳤나 봐. 그때는 저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조직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욕망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임원이 목표도 아닌데 그냥 버티면서 다닐 것 같습니다. 장어, 프리랜서, 번역, 유학이 모두 제 삶의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본인 다 삶의 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차라리 교회 가서 하나님, 절에 가가 부처님 비나이다 저에게 답을 내려주소서, 저에게 인생의 동화줄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말씀을 듣고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울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 뚜렷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일로는 실력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렇죠. 답답해요. 이야기를 이 사연을 읽는 나도 답답해요. 본인이 되고 싶은 모습이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실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답답해요. 지금껏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쓰는 말과 글을 봐왔기 때문에 관련 직업을 생각했어요. 본인이 지금 상담 사연 이거 쓴 것만 보면 본인이 지금 글 쓰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자기의 사고의 흐름,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못 썼는데,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카피라이터, 작가, 초중고 국어 강사, 번역가, 스피치 강사, 글쓰기 강사, 다 이름만 갖다 붙이는 그럴듯한 알바 직종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만약 당장 돈을 벌려고 한다면 포토샵, 일러스트,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돈을 벌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지고 본인이 연습하고 또 그걸 배우는데 본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꽂아 박아야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우리 때는 뭐 누구처럼 하면 한 달 만에 뭘 할 줄 안다 이런 식 하는 게 또 사람들이 유행해. 한 달 만에 누구처럼 코미디 같은 짓을 할 수 있어도 그 일이 뭔지조차 모르는 일이 진짜 자기가 나 진짜 가슴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범죄에 관심이 있어서 퇴사한 후에는 한창 진술 분석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 분야를 더 생각해 볼지는 고민입니다. 이 모든 게 이 부엉이 아가씨 같은 젊은 친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TV쇼 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로 컨설팅 또 직업 뭐 컨설팅 전문가 그런 인간들이 다 마치 그 사람들이 단어만 갖다 붙이면 그 직업이 되고 자격증만 따면 갑자기 신기에 가까운 그 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이 되는 인간이 될 거라는 착각, 그런 느낌을 본인이 너무나 잘 학습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을 가지고 어찌어찌해서 회사에 들어와서 봤는데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고 갑자기 그 유튜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내한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나의 능력을 시기 질투하고 나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쓰레기 같은 동네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회사를 탈출하겠다. 라는 마음을 MCDC가 그대로 본인의 마음을 MRI 특지 찍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본인의 MCDC 검사에서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본인은 능력형을 간절히 원하나 능력형은 본인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 물이 솟아나지 않는 우물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혼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의 이상 프로파일 봐요. 아이디얼리스트 만빵이고, 뭐 아이디얼리스트 이렇게 만빵 있는 거는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본인이 현실에 발을 끼고 본인이 현실에서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좀비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이 현실에서 당장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서 확인하고, 그게 일주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나의 가치가 얼마의 돈으로 확인될 때 내가 이 가치밖에 안 돼? 아닌데 나는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 가치로 나를 평가하고 내가 지금 그걸 확인받는 건 너무 아니야. 나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 가치가 되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뚜렷이 인정하고
또 그게 맞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본인이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본인이 매일매일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봉이 아가씨,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자기 생활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독립된 자기 공간 안에서 이제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가치를 알려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저한테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참 신기해요. 본인이 모든 거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또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본인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잘 사용하지도 못하는 추상적인 단어나 개념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마치 꿈꾸는 듯한 이 망상의 세계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려내는 그런 놀라운 사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마음은 상당히 분명한데 본인이 노는 물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와 개념과 말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런 단어와 개념들이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지 않고 허공 속에 마치 구름처럼 연기처럼 표현되고 모습. 지금 본인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내가 배가 고픈데 나는 구름빵 먹고 살래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본인은 구름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당분간 계속 허기진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본인이 이제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또는 그 전에 본인이 진짜 배고파서 저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라는 그 정도의 강한 욕망이 생기면 다시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본인이 여전히 니야 떠들어라, 나는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의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구름빵을 먹으면서 나는 배부른 마음으로 지내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에서 본인이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네요. 본인의 욕망이 그것이 마음속에 머릿속의 욕망이든 본인이 뭔가 뱃속으로 느끼는 욕망이든 그런 욕망이 뚜렷이 느껴질 때, 그때 자기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이상 죽는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 다시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엉이 아가씨 상담이 끝났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부엉이 아가씨가 자신을 위해 발견한 솔루션은 있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부엉이 아가씨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었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통해 부엉이 아가씨는 자신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퇴사 후 집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항상 이 직업이 나에게 맞을까? 저 일이 내게 맞을까? 고민만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을 찾아 그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부엉이 아가씨의 고민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런 고민은 부엉이 아가씨만이 아닌 많은 20대, 30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내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왜 나에게 맞는 일을 주지 않을까? 대체 왜? 부엉이 아가씨를 비롯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며 나를 좀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라죠.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다른 직장으로 가야겠어 라며 퇴사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여도 내가 처한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아시죠? 내가 인정받고 더 나은 커리어를,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자신이 경험해온,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챕터 1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챕터 1은 단순히 내가 스스로 연명하면서 지내는 수준이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저절로 다음 챕터로 나아가게 되진 않아요. 다음 챕터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연명하는 수준의 챕터 1을 바로 다음을 위한 수련 시간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달려있답니다. 대부분의 20대, 30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만족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만족할 수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수련 기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역설이랍니다. 아니,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지금 연명하는 이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학원 같은 곳에서 따로 배워야 하지 않나요? 챕터 1에서 다음 챕터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교과 내용을 외우고 시험 문제집을 푸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안타깝게도 부엉이 아가씨는 학원 같은 곳에서 어떤 기술을 배우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운 것을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에서 활용할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단순 노동이라 여기며 그것조차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읽기는커녕 그냥 자신이 마치 큰 기계의 단순 부품이 된 마음으로, 아니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고 마치 마음이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자신의 마음을 버린 채로 자신은 직장에 필요한 도구라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자신을 어떤 도구로 활용해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여기기를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큰 기계 같은 회사 속의 한 부품에 불과하였으니까요.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 하지만 실상은 누구도 살펴보지 않은 기계의 부품. 이것이 부엉이 아가씨가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파악하게 된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부엉이 아가씨에게 황 박사와의 상담은 바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경험이었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런 질문과 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부엉이 아가씨는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걸까?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부엉이 아가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엉이 아가씨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이런 마음으로 지냈어요. 왜 나에게 맞는 일을 주지 않는 거야? 맞는 일을 줘야지. 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 회사에서 나는 계속 있을 수 없어. 이 회사를 탈출하겠어.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내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으니 더욱더 공부를 해야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여전히 부엉이 아가씨는 자신이 경험하고 들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또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환시키려 하기보다는 본인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잘 사용하지도 못하는 추상적인 단어나 개념으로 전환시켜 그것이 마치 나의 미래가 될 것처럼 꿈꾸고 있었어요. 관념의 세계 속에 자신을 집어넣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려내려고 했죠. 구름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기에 일종의 망상, 몽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이 그것과 관련된 과제, 업무를 완수한 경험은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 성과를 만들어내지도 못했어요. 이것에 대해 상담 속에서 부엉이 아가씨는 이렇게 계속 묻기만 했죠. 제가 뭘 틀렸나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단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결국 부엉이 아가씨는 자신에게 또 황 박사에게 이렇게 계속 묻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황 박사는 다시 부엉이 아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인의 욕망을 뚜렷이 해야 한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또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읽은 후에 부엉이 아가씨는 마음이 있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WPI 이상 프로파일을 통해 현실에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부엉이 아가씨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만의 꿈이나 생각을 실현해내기 위해 몰입하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막연히 뜬구름 같은 관념의 세계 속에 머물며 자신의 삶을 그리는 한 현실에서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겠죠. 뿌연 구름 속이니까 뭐든지 뿌옇게 될 수밖에요. 그렇기에 독립된 자기 공간을 만들고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를 위해 무엇이든지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부엉이 아가씨의 상담 사례를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설정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